가족치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도 가족치료, 단기치료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치료는 1950년대 미국에서 정신분석적 접근과 사회학, 인류학, 또 사이버네틱스 등의 다양한 학문 영향을 받아서 태동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950년대 이전부터도 그 가족관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정신분석 학자들이 정신분열증 환자와 그 가족관계를 주목하면서 에커만, 네이선 에커만 이런 선구자들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가족치료 이런 개념을 제시하기 시작해서 1950년대 들어서 이제 새로운 접근법으로 본격적으로 시도되게 되었습니다. 팔로알토 그룹, 되게 유명한 무슨 래퍼 이름이죠. 팔로알토 그룹 이런 데서 의사소통 이론을 기반해서 정신분열증 환자의 가족의 의사소통을 연구하는 게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머레이 보엔 이런 보엔이라는 학자도 워싱턴에서 정신분열증 환자와 가족들을 입원시키면서 이 체계 이론을 개발했습니다. 그 다음 사티어, 버지니아 사티어, 이것도 경험적 가족치료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다세대 가족치료라고 나지라는 분인데, 이반 보졸로메니 나지, 이분이 가족치료에 다세대 가족치료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초창기에는 이렇게 여러가지 이론과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가족복지. 근데 지금 우리가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죠? 여성가족부죠. 여성가족부가 10월 1일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자, 홍보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평동 가족부 출범을 기념하는 평판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한평등 가족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자주 올게요. 이번 연휴 때 좀 잠시 일을 잊고 잘 쉬시고 연휴 후에 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하시죠. 맞습니다. 보셨죠? 이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가족치료 이론과 모델을 살펴봤는데, 그 마지막 이론으로 해결중심 가족치료, 그 가족의 원인을 보기보다는 그 해결, 성공했던 경험, 이거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원인 찾는 데 시간을 하는 것보다 그 가족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안 좋았던 기억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좋았던 경험, 성공했던 경험, 이것을 찾아내고 강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은 스티브 드 쉐이저, 인슈긴버그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여기서는 질문 기법을 사용하는데 기적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기적이 일어나서 문제가 해결됐다면 아침에 무엇이 달라져 있을까요? 같이 해결된 미래를 구체화하는 그런 질문을 사용합니다. 척도 질문이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될까요? 지금 문제 해결에 몇 점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이 변화의 정도를 측정합니다. 대처 질문이죠. 심각한 상황에서도 버텨온 내담자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다니시게 된 계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외 질문은 이런 상황이 없었을 때는 없었냐, 예외는 없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예외 질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덜 심각했던 경험을 찾아내는 것이 예외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결 중심 가족치료는
어떤 문제에 성공했던 경험, 이걸 찾아내고 이것을 강화합니다. 이런 것이 해결지향적 질문기법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배울 내용은 바로 빈곤가족입니다. 8장 빈곤가족, 교재 8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이 빈곤과 빈곤가족에 대한 이해, 다차원 빈곤, 빈곤가족 현황, 정책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자, 우리가 이제 이름이 바뀐 여성가족부에서 바뀌었다고 했죠. 이 가족 복지가 어떤 게 있는지 홍보 영상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빈곤가족이라고 하면 어려운 가족인데 대표적인 것이 한부모 가족이 되겠죠. 긴급으로 출산을 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쪽으로 바로 입소를 하게 됐거든요. 임신과 출산 과정은 정말 어려운 여건이잖아요. 혹시 지금 주어지고 있는 도움이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아이와 함께 해가는 과정에 더 필요한 부분이 없을지 직접 말씀 좀 나눌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뭐야? 뭔가 좀 신나 보이는데? 나 요즘 좀 바빠졌거든? 무슨 일 생겼어? 연애하는 거야? 세일센터. 세일센터? 맞아. 나 최근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다녀왔어. 그래서 너 요즘 바쁜 거였어? 응. 그 덕에 다시 일 시작했거든. 처음에 상담받으면서 내 상황 파악부터 경력까지 싹 정리해주시는데 진짜 딱 맞게 취업 방향을 잡아주셨어. 세일센터 취업 상담 받아요. 교육도 무료로 듣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랑 소통하니까 진짜 위로가 됐어. 세일센터 무료 교육 들어요. 내 경력이랑 성향에 알맞는 일자리를 추천해주고 취업 단계도 체크해주니까 진짜 든든하더라. 세일센터 끝까지 든든해. 무슨 취업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이거 몰랐네. 진짜 좋은데 모르면 손해지. 나도 가봐야겠다. 갈래 말래? 가자. 세일센터. 여성가족부 I recently left a shelter, and I'm having a hard time preparing for independence. Oh, that must have been tough. How about going to a youth independence support center? Is That different from the youth center we're at? a youth center is a shelter for homeless youth. They protect them from external threats like prostitution and provide customized support for food, clothing, shelter, academics, and employment. I was wondering what to do after my shelter period ended, and then I found out about the Youth Independence Support Center. The Independence Support Center helps with the frozen preparations for independence. But how does the Youth Independence Support Center help with independence? They Connect you with temporary housing, help you develop a plan, and help you become independent. And as you prepare for independence, your emotions become more complex as the process progresses. So they help with things like personal counseling, financial education, lifestyle management, and career guidance programs, which all address the anxiety and uncertainty. It feels like a reliable adult who's always by your side. Where on earth does this come from?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You know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t's recently been rename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s working on a bright future for youth. I'm not the only one who didn't know this, am I? Don't think that youth independence is something you can achieve alone.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영상을 봤는데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사회적 조건, 우리가 선진국이죠. 이런 사회적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결핍 상태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결핍 그렇게 보는 것이 의식주 결핍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생활이 좀 힘든 부분, 그러니까 혼자서 애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직업이 중단됐다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을 영상으로 살펴봤습니다. 빈곤은 절대적 빈곤이라는 것이 있는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 수준이 안 됐을 때 절대적 빈곤이라고 합니다. 수급자라고 할 수 있죠. 이거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전물량 방식, 반물량 방식이 있는데 모든 품목에 대해 최저 수준의 가격으로 한 사람 가구 총액을 절대적 빈곤선으로 정의함. 이렇게 절대적 빈곤선을 정의하는 것은
전문가의 주관이 개입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제 빈곤, 기초수급, 우리는 기초수급자 뭐 이렇게 표현하죠. 네, 수급자,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자, 월드뱅크에서는 개발도상국, 여기서는 평균소득의 3분의 1, 선진국에는 평균소득의 2분의 1, 그리고 OECD 국가에서는 중위소득의 40%, 50%, 60%를 빈곤선으로 정의합니다. 우리나라 OECD 국가 중 하나죠. 상대적 빈곤을 측정함에도 한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에 다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국가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관적 빈곤이죠. 본인이 빈곤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제3자의 평가. 이곳에 사는 평균적인 4인 가족이 건강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은 얼마인가? 3자의 평가입니다. 자신의 평가. 당신의 가구에 얼마의 소득이 있다면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평가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걸 측정하는 거죠. 빈곤하냐 아닌 것을 3자의 평가, 자신의 평가로 측정합니다. 빈곤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빈곤하는 거, 생계비가 힘든 거, 두 번째 사회적으로 빈곤한 거. 빈곤층의 사회 문화를 독특하게 발전시키는 빈곤 문화, 그다음 심리적 빈곤, 각종 심리 상태, 모든 일에 낙관적이지 않고 약간 숙명적이고 운명적이며 불안한 상태, 이런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빈곤이죠. 빈곤 가족. 빈곤 가족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 때부터 빈곤이 연계되어 가는 경우도 대부분 있죠. 예전에 TV 보면 오랜만에 잃었던 이상가족 찾기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럼 뭐 10년 만에 가족들 다시 만났는데 어떤가요? 뭐 회사 사장이 돼 있거나 굉장히 드라마처럼 막 잘 살고 이런 분들이 있던가요? 거의 막 10년 전에 헤어졌을 때 힘들게 살았는데 10년 뒤에 만났더니 그때도 힘들게 살고 있더라. 이런 것이 빈곤이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의 빈곤은 그 자녀들에게 그 아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한 사회 심리적 영향도 같이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빈곤 원인에 대한 인식. 빈곤이 왜 일어나는가? 개인주의 관점에서는 자신이 게으르고 질병, 장애, 이것이 원인이라고 인식하는 거고, 영국과 미국에서는 국가가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도덕성과 행태, 그것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복지급여 범위가 약합니다. 본인의 도덕성과 행태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은 상당히 개인주의가 강해가지고 나라에서 막 복지에 대해서 그렇게 막 열심히 해주자, 진짜 위기상 아니면 개입을 안 하겠다,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국가도 개인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구조주의적 관점입니다. 빈곤은 사회 책임이다, 이런 거죠. 정부가 무능하기 때문에 내가 빈곤한 거다, 나라에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보는 인식이죠. 서유럽 복지국가들입니다. 서유럽 복지국가들은 빈곤을 구조적인 측면으로 존재해서 이렇기 때문에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빈곤한 것은 나라에서 책임지겠다, 어려운데 애를 낳고 키우기가 힘들다, 나라에서 대학교까지 책임지겠다, 이런 관점이죠. 구조주의적 관점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구조주의적 관점으로 가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빈곤 원인에 대한 인식.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의 빈곤 원인에 대한 인식은 국가 정책 제도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곤층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회적 위상 및 거리감을 나타내기 때문에 빈곤층을 사회적 배제하거나 박탈을 이해하는 맥락으로서 정책적 함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각자 이야기하는 빈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기는 빈곤 유형에 대한 인식을 개인 책임론, 사회 구조 책임론, 운명론, 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행태나 사회 구조 때문 외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 또 개인의 운명, 이런 것이 포함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빈곤은. 레비안카 등은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질병 및
가정 환경에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반 오르쇼크와 할마는 개인 책임, 사회 구조 책임, 개인 운명, 사회 운명,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빈곤 원인을 구분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족 복지를 보다 보면 전에 마지막에 보여줬던 영상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에서 최근에 나왔던 건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노인 인구가 가장 빈곤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나라가 잘 살고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이 나이 드신 분들이 힘들까요? 경제적으로 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특히 자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자녀들 일을 해결하다 나까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빈곤은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이 다차원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다차원 빈곤의 개념입니다. 이 세는 돈만 본다, 이 실현 능력 접근법 이런 것은 빈곤을 소득 측정만으로 정의되고 해결될 수 없으며 개인 자원의 능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도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질과 조건이 다차원적이듯 빈곤의 다차원성은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개인의 특성, 게으르고 막 이런 것, 사회적 특성, 제도가 안 되어 있고 복지가 약하고 환경 특성, 지구나 뭐 지역이 뭐 농사를 짓기 힘든 지역 이렇게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는 다차원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다차원적 빈곤. 이거를 이야기하는 학자가 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빈곤을 측정할 때는 이 손, 돈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동 빈곤 현황입니다. 국내 아동 빈곤율 갈수록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신가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뭐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아주 그 잘 되고 있는 나라에 비해서 약간 높지만 전체 아동 빈곤율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OECD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서 한국은 9.7, 덴마크는 3.8, 핀란드 4, 노르웨이는 5.4. 그러니까 9.7이니까 50% 미만, 그러니까 약간 빈곤한 사람이 9.7%로 약간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낮은 편이다. 더 빈곤 아동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성 가구주의 빈곤 현황. 점차 조금씩 나눠지고 있죠. 여성들의 빈곤 현황이. 남성은 아래쪽에 뒤쪽에 있죠. 여성 가구주의 빈곤 현황. 이렇게 보니까 잘 이해 안 되시죠? 뭐 가계 지출, 소비 지출 이렇게 쭉 도표를 보면 소득은 계속 중위는 낮아지고 있고 시장 소득도 50%, 43% 계속 줄어들고 있고 중위 60%까지는 거의 비슷하고 중위 40%까지는 낮아지고 있고 약간씩 되고 있다는 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좀 보여지네요. 노인의 빈곤 현황입니다. 우리나라가 특히나 노인 빈곤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죠. OECD 국가에서 제일 심하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금 여기 2022년까지 되어 있는데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굉장히 노인들이 빈곤해지고 있다네요. 이런 걸 볼 때 지금 이 도표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거의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 갈수록 우리나라가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빈곤에 대한 서비스, 국민기초생활제도, 급여지원, 기초수급자, 생활보호법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뭐 이런 급여, 저소득 계층들의 급여를 통해서 생계급여 이런 걸 통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갈수록 노인 인구에 대한 서비스가 강화돼야 된다. 이거는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족, 또 다문화 가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은 계속돼서 확대돼야 될 것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 주거급여는 46%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여별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는 의료, 해산, 장개급여, 자활급여, 교육부는 교육급여,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빈곤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입니다. 빈곤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긴급복지지원 서비스, 담당 공무원은 8시간 이내에 현장을 확인한 후 필요성이 인정되면 긴급복지를 지원합니다. 자활지원 서비스, 노동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초수급자들을 노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자활사업입니다. 의료보장 서비스,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복지정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빈곤가족 지원입니다. 가족 유형별 저소득 가정 지원입니다. 소년, 소녀 가장, 기초노령연금, 노인가족, 장애인가족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 유형별 저소득 지원입니다. 소년, 소녀 가장, 그러니까 18세 미만 아동이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이며 부양 의무자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대리 양육 가정으로, 부양 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가족 위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한다. 기초노령연금과 노인가족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약 20%인 300만 명에게 매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소득의 5%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실시되었다. 이렇게 나와있죠. 장애인 지원입니다. 18세 이상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기초수급 중증장애인으로 월 20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10만원, 차상위는 월 15만원, 차상위 경증장애인은 월 10만원, 시설 입소 중인 장애인은 월 7만원,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은 월 2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빈곤 아동의 지원입니다.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제도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복지죠. 그 내용은 쭉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빈곤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지원에서 교육문화복지 지원 서비스입니다. 아동센터라고 있죠. 지역 아동센터 2004년부터 민간에 있던 공부방을 아동센터로 제도화시켜서 초중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거기서 급식도 제공받고 공부도 하고 방과 후에 또 거기 가 있고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사회복지는 이처럼 민간단체, 공동모금회, 교육청 이런 지원이 지속되어서 학교사회복지가 2004년부터 교육부를 통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스타트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위스타트 사업은 이처럼 빈곤 탈피를 목적으로 하는 빈곤 대물림 끊어주기 사업, 그러니까 부모 때 힘들었는데 자녀까지 이어가는 이런 것을 끊어주는 사업으로 0에서 12세 빈곤층 아동들에게 교육, 보건, 주거,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은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라는 명칭을 가진 전문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여 교육복지사죠. 빈곤 아동들에게 교육, 복지, 문화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이 업무를 한 4, 5년 담당을 해봤는데 지금은 이제 학생 맞춤형 통합복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는 이 취약계층이라고 하죠. 다문화, 기초수급, 취약계층 이 포함해서 일반 학생들까지도 필요하면 그러니까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죠. 이 사각지대 학생들도 이 통합위원회를 통해서 회의를 거친 다음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학생에게 맞춤형으로 이 학생의 어떤 필요한 것이 있다 하면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0명 정도 책걸상이 없는 학생들 책걸상 지원해 줬고요.